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외치는 그 어떤 분야든 간에 일본은 한국의 모든 것을 시기 질투하고 무시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려 막아내고자 합니다. 또 중국은 한국이 힘이 세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자신들은 길을 쓰고 하려고 해도 근처도 가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위치를 가져가고 있기에 납득도 안 되고 믿고 싶지도 않은 것인데요.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를 여러 분야에 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전략과 비슷한 것 같지만 훨씬 전략적이고 본격화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며 진행된 것이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단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국가적인 정책을 동시에 시작해도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보다 더 많이 투자했다는 변명으로 한국은 성공하고 일본은 실패했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한국처럼 맨몸으로 이룩해내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 손을 대면 끝장을 받고 어느 민족보다 똑똑하고 창의적인 머리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도 그러한데요. 중국처럼 남의 것을 불법 카피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한 일본처럼 남들을 폄훼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국인이라는 불굴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들여와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욱 뛰어난 무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군사기술 선진국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한 KT즘도 같은 맥락에서 탄생한 무기입니다. 시작은 최초 개발국에서 했지만 그 완성의 끝은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편 핵무기를 만드는 로스알라모스 연구진들은 CIA의 첩보 자료를 기반으로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여 미국 국방부가 요청한 지 3개월 만인 2001년 12월에 최초의 미국형 고체 열압력 화약을 개발해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고체 열압력 화약은 중량이 907kg이나 나가는 BLU-118 지하관통 탄두에 넣어줬고 개발된 지 1개월 만인 2002년 1월에 토라보라 동굴을 향해 투하되었습니다. BLU-118 관통탄두에 열압력 화약을 집어넣은 이 폭탄은 최초의 열압력탄 시험 모델이면서 실전에 사용된 무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개발한 고체 열압력 무기의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침투하지 못했던 적벙커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폭탄 투하로 투입된 미국의 특수부대가 본 것은 지옥 그 자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IA 그린벨의 델타포스 연합수색팀은 토라보라 동굴을 수색하면서 수많은 인간형 숯덩어리를 만났고 너무 심하게 타서 DNA마저도 검출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은 이라크 시가전에도 열압력탄을 투입시켜 수많은 미군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3년 이후부터 지속된 이라크 시가전이 벌어졌을 때 이라크 게릴라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 체첸 게릴라, 피에로 헤즈볼라 등의 전술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게릴라들은 실내로 진입하는 미군에 대항해 냉장고나 가구 등을 사용해 수류탄 파편을 흡수하는 수류탄 방지벽을 설치하곤 했는데요. 그 탓에 수류탄을 믿고 실내에 진입한 많은 미군과 델타포스 팀마저 수류탄 방어벽을 활용한 기습에 걸려서 전멸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라크 게릴라에 고전한 미국은 AH-64 아파치에서 운영하는 AGM-114 헬파이어의 성형 자격 탄두를 콘크리트 관통용 열압력 탄두로 교체한 AGM-114M 모델로 개량해 급히 투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병대가 운영하는 견착식 다목적 로켓 발사기인 마크 153 SMAW로 불리는 견착식 다목적 돌격 무기도 탄두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들 고체 열압력 무기는 실내에서 폭발할 경우 설사 적군이 실내 수류탄 방어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화염과 엄청난 과압, 순간적인 산소 흡입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은 이미 2004년 팔루자 시가전 시절부터 고체 열압력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해 이라크 아프간 전투 전역에서 널리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효과적인 사례와 보고서를 접한 한국은 열압력탄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열압력탄이야말로 한국 지형에 딱 맞고 북한 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체계였는데요. 그래서 한국 육군도 북한의 갱도 진지에 대응해 고체 열압력탄두 도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 갱도 포병진지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갱도진지는 과거 1953년까지 지속된 한국전쟁의 경험을 반영한 모델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탁월할 정도입니다. 과거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우리 군이 보유한 K9 자주포는 북한의 해안포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곡사포 화기들이 사용하는 파편형 탄도로는 포사격 후 견고한 갱도진지 안으로 엄폐해버리는 북한의 포병 화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연평도에는 MLRS가 추가로 배치되기도 했지만 MLRS에서 발사되는 로켓탄과 같은 자탄 살포식 무기체계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K9의 빠른 대응 시간과 우리 군의 우수한 대포병 전력을 통해 북한의 갱도포병이 사격을 마치고 동굴 안으로 숨기 전에 타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갱도진지 자체를 무력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게 현명한 대응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KT짐이 개발되기 전까지 북한의 갱도진지의 대한 대응 전력으로 F-15K에서 투하되는 JDAM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통한 공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제약 조건이 따르는데요. 한국에서 F-15K를 통한 공격은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면전에 돌입하면 그때부터는 전작권인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의 전쟁 양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전 발발 시 F-15K와 같은 전폭기들의 최우선적 임무는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공대지 임무 역시 방공망이나 지휘통제실, 대량 살상무기 저장시설 등과 같은 후방에 있는 소수의 핵심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공권이 장악되지 않고 방공망이 제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상군에 대한 제대로 된 항공지원 작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상군 간의 대규모 화력전에서 F-15K와 같은 소수의 고성능 전폭기 전력은 어디까지나 지원 전력일 뿐이며 이러한 지원 전력에 적의 주력 지상군 전력인 갱도 포병의 제압을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F-15K라 할지라도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 JDAM의 수는 최대 7발이며 이 정도 폭장량은 현존하는 전폭기들 중에서 최대급이지만 북한군이 건설해놓은 수만 개의 갱도 포병 진지를 일일이 공격해서 파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미국과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동원하여 쓸어버리는 방법을 구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400대가 넘는 초음속 전투기 중에서 F-15K와 랜턴이 탑재된 40대의 KF-16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북한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전까지는 대지 공격 임무에 투입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F-15K에서 투하되는 JDAM으로 북한의 갱도 포병 진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제한된 규모의 포병 진지를 타격해야 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이며 전면전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한국의 공격력은 가히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중 미사일 전력은 세계 5위에 위치해 있을 만큼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 공격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른바 번개 사업을 통해 3년 안에 북한 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급조해야만 했는데 이때 개발된 것이 KT짐입니다. KT짐은 북한의 콘크리트로 보강된 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두꺼운 강철체 탄체를 가진과 동시에 내부에 스마트 탄저 신관과 한국형 고체 열압력 화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께 1.5m 이상의 콘크리트나 안반층을 관통한 이후 스마트 탄저 신관이 지하의 공간을 감지해 폭발을 명령하면 곧바로 고체 열압력 화약이 기폭합니다. 고체 열압력 화약은 엄청난 열폭풍을 형성해 지하 공간에 널리 확산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폭풍은 북한이 항공폭격에 대응해 지하 갱도진지에 설치한 강철제 방어문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고체 열압력 화약 기술이 개발된 이후 국내 삼양화학 등에서 M715나 판저파우스트 3를 기반으로 한 열압력 탄두 버전, 열압력 수류탄 등 다른 버전들의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한편 고체 열압력 탄두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것이 실내에서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넓은 실외에서는 통상적인 고폭 파편형 무기와 비교해 위력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결국 채용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전계획 502호가 발표되고 시가전이 중심의 됨에 따라
열압력탄의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군사작전 계획은 북한과의 전면전에서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작전계획 5027을 개선한 후속 계획으로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전면전과 국지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한국군이 방어 개념의 전략에서 선제 타격의 개념 전환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한국군이 생각했던 스탠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북한 핵심 시설 700곳 이상을 유사시 선제 타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2016년에까지만 해도 한미연합군이 합동훈련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선제 타격 훈련을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대목입니다. 즉, 이 말은 기존의 수동적인 모습에서 적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바뀐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국방력이 강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항공무기 역사가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가히 무기의 혁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20년도 안 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진 않지만 위협할 정도의 날카로움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같이 이런 막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